안녕하세요. 예,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2024년 공무원 시험을 대비를 해서 그 국어를 공부를 하게 될 송은학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지금 내 강의를 듣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얼굴 표정 들어보니까 당신 누구야 이런 표정이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하기 전에 2024년 공무원 시험을 대비를 해서 앞으로 내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우선은 이건 출제 경향인데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공부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어디에서 출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이보다는 좀 크게 전반적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자, 이 고전문법의 경우에는 출제 경향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고전문법은 출제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입니다. 근데 제자 원리가 출제가 될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에서 한두 시간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그런데 고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고전 작품에 해당이 되는데, 훈민정음 어지라든가 용비어천가, 그리고 월인속보라든가 속보상절, 이러한 고전문을 바탕으로 하여 고전 문법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은 난도가 좀 높은 편에 들어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고전문법이 거의 뭐 이제 출제가 되면 한 문제 정도 또는 출제가 되지 아니하거나 해서 전반적으로는 출제 경향은 좀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대문법인데, 현대문법도 역시 지금 현재 출제 경향을 보면 굉장히 떨어졌어요. 문항수가. 참고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국가직이라든가 지방직 시험을 보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즉 합격을 기대하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미리 시험을 보면서 내가 할 만한가, 난도가 어떠한가, 이런 걸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스스로가 어떻게 하느냐, 그 한 번의 시험만으로 난도를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시험 출제 경향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1년 차이에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7, 8년 전에는 국가직 2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문법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럼 이것이 한 번에 뒤집혀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한 영역은 줄어들게 되고 대신 다른 영역에서 점차 출제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현대 문법은 지금 현재 보면 문항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다만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 복합 유형, 즉 복합 유형이라는 것은 한 가지 어떤 문법적인 요소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된 그런 문제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난도는 높아졌다라는 얘기예요. 문항수는 줄었는데 난도는 좀 높아요. 즉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그 2023년 서울시 문제, 지방직이 서울시는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지방직하고 함께 시험을 보는 서울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자체 시험을 보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서울시 자체 시험 문제에서는 이번에 파생어와 합성어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단일 구성의 문제야. 그냥 파생어나 합성어 하나만 물어보는 것은. 그런데 복합 유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문장의 갈래, 문장의 갈래에다가 단어의 갈래에다가 형태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한 가지 한 가지를 분리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한꺼번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게 되면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국어를 포함하여 5과목에 바로 100분이 주어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한 문제당 1분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나 국어 독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1분 안에 풀 수는 없겠죠. 그러면 다른 문제를 짧은 시간에 풀고 시간을 벌어서 독해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의 이 문법에 관련된 문제는 4초에서 5초 내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것보다는 복합 유형으로 출제가 되면 아무래도 시간 배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문 규정입니다.
어문 규정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인데, 이 어문 규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한글 맞춤법, 그리고 이 한글 맞춤법에는 바로 이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표준어 규정, 그리고 이 표준어 규정에는 바로 표준 발음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리고 또 외래어 표기법과, 그리고 또한 로마자 표기법 해서 이런 것들을 어문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글 맞춤법과 그리고 표준어는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떤 문법적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표준어고 얘는 표준어가 아니야, 이건 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맞춤법 안에 띄어쓰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띄어쓰기를 이해하려면 다시 문법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즉 문법적 개념을 이해를 해야만이 그러므로 띄어쓴다, 그러므로 붙여 쓴다라는 이러한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표준어 규정과 함께 발음법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문법 안에 의문의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표기법과 발음이 일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할 때 그러한,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똑같긴 한데 의문의 변동 과정을 물어보게 되면 그건 문법으로 분류가 되고, 의문의 변동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발음을 물어보게 되면 그때는 어문 규정으로 분류가 돼요. 이게 똑같은 형태라 할지라도. 그래서 발음법을 이해를 하려면 다시 문법에서 의문의 변동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문학에서 나오는데, 우선은 보게 되면 고전 문법이나 현대 문법은 지금 문항수가 굉장히 줄었죠. 거기에 비해서 이 비문학은 지금 문항수가 거의 45%에서 50% 가까이. 그럼 20문제에서 이 10문제에서 또는 9문제 가까이 비문학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세분화시키게 되면 화법 이라든가 또는 장문, 그리고 독서 영역에서 보면 단락이라든가 문장의 연결 순서라든가 내용 일치 여부, 그리고 내용 추론하기, 접속어, 이러한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수능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이제 장문 독해예요. 다만 올해 2023년 국가직과 지방직의 경향을 보게 되면 장문 독해는 없었어요. 단문 독해로 나왔어요. 그러면 단문 독해로 나오게 되면 독해의 난도는 좀 떨어집니다. 대신에 단문 독해로 나오게 되면 문항수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문제 각각의 난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간 배분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문 독해로 나와서 문제 자체의 난도가 낮았다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그만큼 문항수가 늘어나게 되면 시간 투자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 비문학 쪽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제 내가 강의를 하면서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이제 비문학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면 갈수록 바로 이 어휘력이라든가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독해 이 문제 유형을 보면 쉬운 것은 거의 중학생 정도만 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난도가 또 어려운 건 또 어렵게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어휘력과 문해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냐면 나는 아니야 라는 표정인데, 내가 봤을 때는 너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휘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문장과 문장에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 관련한 문제 유형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문학입니다. 문학에서 특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낯선 작품들이에요. 그러면 수능하고 우리 공무원 시험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모두가 다 분석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작품이 제목이 무엇인지, 작가가 누군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제시된 작품을 가지고 바로 푸는 건 이걸 분석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능은 다 분석형이에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그 수능과 똑같이 분석형 문제 외에 지식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지식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작품 한두 줄만 보고도 작가가 누군지, 제목이 무엇인지 그냥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능에는 없는 문제 유형인데, 고전문학 작품을 주어주고 가나다라 딱 주어주고 창작 시대 순서로 연결시켜주는 문제, 그리고 또 아울러서 예전에 이제 출제가 됐었던 것을 보게 되면 이육사의 그 광야라는 시를 주어주고 빈칸 넣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유치한 문제지. 그러니까 시를 주어주고 빈칸에 들어갈 시어를 찾아라 이건데, 이런 것들은 그 시를 자주 접하지 않으면, 즉
한 번 보았다 해서 시어를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서울시 문제에서는 성산문의 시조가 출제가 됐어요. 시조니까 아주 짧은 작품인데 출제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냐면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해놓고 뭐가 나왔냐면 이 작품의 작가는 사육신의 한 명이다. 자, 그러면 수능 같은 경우는 작품이 나오고 그리고 작가와 작품 제목을 주어줘요.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그렇게 작가와 제목을 주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식형 같은 경우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시조 같은 경우 딱 보자마자 이것은 성산문의 작품이고 여러분들이 성산문이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수능에는 없는 그런 지식형 유형의 문제가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있는데 다만 이것도 출제 유형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신에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냐면 복합 형식인데 즉 우리 이제 객관식이니까 1, 2, 3, 4에서 이렇게 선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선지 한두 개는 지식형 그리고 선지 한두 개는 분석형으로서 이렇게 섞여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낯선 작품들 이것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 원래 수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수능에서 출제가 됐었던 작품들을 다시 출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원래가.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계속 어떤 문학 작품들 이걸 출제를 하니까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국어 선생들도 모르는 아주 이상한 어디 막 옛날 처박혀 있던 이상한 작품들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제 이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출제가 됐던 것을 다시 출제할 수 있도록 EBS와 연결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지금 수능은 그렇다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이 출제가 되지 않은 작품들 위주로 출제를 시키고 있어요. 수능. 그럼 공무원 시험은 어떠냐? 공무원 시험은 수능과는 달리 이미 출제가 됐었던 작품들이 대다수가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작품들은 당연히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 60, 70%는 기출 작품 그리고 30, 40% 정도는 낯선 작품들이 계속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낯선 작품들이라는 얘기는 지금 뭐 수능에도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김소월의 진달래 꽃이다 그러면 이런 작품들이 익히 알 거란 말이야. 그런 작품 말고 이런 작품도 있었어? 이런 작가도 있었어? 그래서 그런 낯선 작품들이 계속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문 영역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우리 국어라는 과목에서 이 세부적으로 영역을 분리했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파트가 두 파트가 있을 거예요. 한문하고 그리고 또 고유어, 우리말 파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문은 하루아침에 공부하기가 참 어렵죠. 이 한문의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되거나 최대 4문제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매년 4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어떤 해에는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되고 어떤 해에는 4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다? 대박이죠. 4문제 출제가 됐다? 똥 밟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식이긴 한데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어휘 하나 그리고 한자성어 하나에서 평균 2문제 정도 꾸준하게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어문 규정에서 띄어쓰기가 반드시 2문제 나오고 그리고 국가직과 지방직에서는 한 문제 그리고 이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도 국가직과 지방직에서는 출제 빈도수가 높지 않아요. 그러나 공무원 시험에서는 반드시 또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문 같은 경우도 국가직과 지방직에서는 그나마 생활 한자가 출제가 되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주 전문 용어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한자 어휘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그 기본 강의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중요한 내용을 압축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서를 가지고 있죠. 기본서는 글자 그대로 기본이 되는 책이에요. 이 기본서를 다르게 얘기를 하면 자습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습서라는 건 뭐죠?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된 책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내 수업을 듣죠? 책을 보면 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내 수업을 듣는 이유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 즉 출제가 되는 것과 출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 이거를 구별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똥과 된장을 구별을 해달라는 얘기죠. 즉 기본서라는 것은 뭐냐면 출제 경향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인 영역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걸 보면 어떤 영역에서는 매년 끊임없이 계속 출제가 되고 어떤 영역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은 영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책에 있어요. 책에 있는데 별로 출제가 되질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럼 가지치기를 하겠지 내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책에 없는데 우리 기본서에 없는 내용인데도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것조차도 수업을 해줘야 될 것은 나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하다 보면 약간 기본서하고 이 순서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빼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압축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 여러분들이 내 수업을 듣는 이유가 그렇게 출제가 되는 영역 구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냐면 어려운 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한글을 알고 있으니까 책을 보면 읽을 수는 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습서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갖다가 쉽게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강의를 할 때 약간 변칙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 이제 국어를 전공한 학생이 와요. 국어를 전공한 학생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국어 전공했는데 대학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왜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을 하십니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내가 수업을 할 때 쓰는 변칙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순수 학문적으로 국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몰라도 돼요. 문제만 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학문적으로 이론을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학문적 이론과는 약간 다르게 출제 경향에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의 내용을 천천히 무조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압축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출제 유형에 따라서 이제 예문에서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그 학생들이 내 수업을 듣고 나서 평가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살인적인 필기. 필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둘째, 예문. 예문을 많이 써줘서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문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 개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10개, 10개보다는 100개 이렇게 예문을 써주는 게 좋겠지. 자, 나도 많이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예문을 많이 써주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곧 시험에 출제가 되는 예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자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기를 하게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게 되면 눈으로만 보게 되면 지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업이 끝나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다 순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를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던 대로 문제를 푸는 요령까지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단축을 시켜야 돼요. 이론상 100문제 100분이니까 이론상 한 문제당 1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 문제당 40초에서 45초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합격생들이에요. 합격생들 국어, 영어, 한국사 중에서 이 세 과목 중에서 전략 과목으로 삼는 것이 보통 한국사야. 한국사 같은 경우 보통 11분에서 12분에 끊어요. 20문제를. 그래야만 그 시간을 벌어서 국어나 영어 독해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풀이 요령까지도 같이 익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원별 이 문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강의를 압축을 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내용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는 이 문제는 나하고 같이 풀지 않습니다. 기본서 책에 있는 그 문제들은 모두가 다 홈워크, 숙제예요. 다음 시간까지 다 풀어오세요. 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좀 하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할 때 오늘 수업 들은 내용의 단원별 문제를 이제 다음 주까지 풀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풀다 보면 세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건 선생님이 수업을 해서 답이 뭔지 알겠다. 이게 있고 하나는 수업을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무한 문제가 있고 셋째 이건 선생님이 생략을 했어. 수업을 안 해줬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나오게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아는 건 아는 대로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반드시 질문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압축식으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난도가 좀 그렇게 어렵지 아니한 것들 이런 것들은 가볍게 가지치기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은 반드시 질문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강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 바로 한자 익히기 그리고 빨간 모의고사인데 매주 1교시 올해는 항상 1교시는 한자 익히기 수업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한자는 여러분들이 뭐 하루 온종일 24시간 한자만 공부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서 한자 익히기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자, 우리 7월부터 12월 강의까지 해서는 한자성어를 기역부터 히읗 파트까지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어휘는 반드시 두 문제씩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동자 이음어와 그리고 이제 한자어휘 쓰기 문제에서 두 가지를 들어가게 됩니다. 보게 되면 기역부터 히읗까지 하고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이제 어휘 문제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동자 이음어는 왜 이런 문제가 들어가냐면 바로 한자 어휘에 도금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도금. 한자를 주어주고 도금이 맞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그런 것들은 대다수가 어떤 한자들이 나오냐면 뜻이라든가 단어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한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동자 이음어. 그래서 그 유형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맥에 맞게 그 한자어휘가 바르게 쓰여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휘 문제를 두 개씩 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이제 종합문제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한자성어, 자, 한자성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한자성어도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자성어의 뜻풀이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문장에 적절하게 쓰였는지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비문학과 문학 지문을 주어주고 적절한 한자성어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한자성어도 유의어와 반의어, 그리고 한자 어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까지 해서 문제 형식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거 바로 고유어 문제. 자, 여러분들 오늘 빨간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3번 문제인가 고유어 문제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다 보면 나는 조선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고유어 문제. 그리고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 관용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관용구와 그리고 속담을 말하는데 이게 참 공부하기가 애매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교재에서 이제 속담이 쫙 있을 거야. 사전식으로 한번 보세요.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는 거야. 그런데 문제를 풀면 틀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속담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를 할 때는 꼭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속담 한두 개를 꼭 같이 이렇게 끼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담을 사전식으로 쫙 읽어보자니 양이 너무 방대하고 이 중에 내가 모르는 게 몇 개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바로 이때 종합문제 형식으로 해서 이걸 다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빨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제 이거는 실전 동형이에요. 실전 동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전 동형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출제 유형과 실제 출제 난도를 맞춘 것입니다. 이게 실제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매주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난도가 높은 편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 풀어가면서 내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어떤 문제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과 강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빨간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이 빨간 모의고사는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 해설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이 빨간 모의고사 자료를 보면서 해설 강의는 매주 에듀윌 홈페이지에 해설 강의가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설 강의를 참고를 하는데 요거는 매주 1회씩에서 빨간 모의고사는 내년 2월까지 24년 2월까지 매주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여러분들이 요일 중에 특정 요일 날짜를 딱 고정해 놓으세요. 즉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서 뭐 10시부터 12시까지는 빨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를 하는 시간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놓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뭘 찾아내는 거냐면 내 약점. 내가 어떤 유형에서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어떤 문제 유형에서는 약세를 보이는 이걸 찾아내서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전문학 특강입니다. 우선 고전 문법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고전 문법은 출제 경향이 좀 낮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향가 문학의 표기법인 향찰입니다. 그래서 문학 연결을 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출제가 됐던 것이 향찰 표기 물어보는 것이 서동요,
헌화가, 제망매가, 처용과 요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학 작품을 다룰 때 향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세국어는 용비어천가라든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중세국어 문법을 설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각 문학 작품은 장르별로 기출 작품과 그리고 낯선 작품들 해서 이걸 해설을 하고 작품에 대한 분석을 하고 바로 기출문제와 유제문제를 같이 풀이를 할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특강을 진행을 할 때 문제풀이를 안 하고 작품을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작품을 계속 풀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문 열고 나갈 때 이번 시간에 수업을 들었던 것이 김수월인지 김사월인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작품을 굉장히 많이 다루니까. 그래서 이제는 작품 분석을 하고 바로 기출 유제 문제를 갖다가 풀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문학 특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요 기출 작품 지금 출제가 되는 것을 보면 한 60% 정도는 기출 작품, 30-40%는 바로 낯선 작품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낯선 작품들과 함께 역시 작품 분석을 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 유제 문제를 같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법 단권화, 자 단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게 되면 이 교재가 이렇게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이것을 요약을 해놓은 한 권짜리 문법 교재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이건 이제 파트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앞파트에서는 전반부 앞에서는 문법의 중요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해놓고, 그리고 뒤에 후반부에서는 바로 10문제씩 총 30회 모의고사 300제 문제풀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중에 문법 단권화 이제 특강을 할 때 이 교재로 들어도 되고, 또는 지금이라도 이 교재를 구입을 해서 수업 시간에 들어도 돼요. 그 교재로 아예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언어 논리, 자 지금 보게 되면 비문학은 출제 경향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랬죠. 특히 올해 2월에 인사혁신처에서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국어와 영어 과목에 있어서 바로 논리 영역을 강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긴장이 되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에서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를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2023년 국가직과 지방직에서는 별로 이 논리 문제가 강화되지를 않았어요.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조금 더 계속 강화를 보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논리 파트는 이미 특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영상으로 내가 비문학이 약하다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걸 갖다가 수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문학이다라고 한다면 문제 유형, 즉 논리 파트뿐만 아니라 추론, 그리고 내용 일치 여부, 독해라든가 이런 그 화법이라든가 작문까지 아주 다양하게 다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우선은 우리는 지금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두세요.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에 대한 암기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컨닝 페이퍼 만들어 봤나? 내가 얘기했죠. 이럴 때는 무조건 고개 끄덕끄덕 하라고. 안 그러면 나만 한 것처럼 보이잖아. 자, 나는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컨닝 페이퍼에다 열심히 뭔가를 쓰잖아. 자, 그래놓고 이제 몸 안에 어딘가 숨겨놔요. 숨겨놓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내가 쓴 내용이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럼 볼 필요가 없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열심히 썼는데 출제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쓴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볼 필요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그 노트에다가 필기를 좀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이 써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하고 눈으로만 이렇게 살짝 암기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내일 당장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것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1년 뒤에 시험을 봐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암기의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쓰는 것 자체가 이미 공부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글씨를 깨끗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나만 알아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마무리 정리를 할 때 어떻게 마무리 정리를 할 거죠? 기본서 5과목 여기다 싸놓고 그걸 다 볼 거야. 자, 우리 친구가 기본서 줘보세요. 간혹 가다 보게 되면 학생들 중에 수업을 할 때
자, 내가 여기다 판서를 하는 내용도 이미 책에 있는 내용이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안 써. 책에다 밑줄 찍지. 그 다음에 또 이 빈 여백 있죠. 여백에다가 여기저기 막 써놔요. 나중에는 자기가 몇 페이지에 썼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이 공부가 쉬운 것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오늘 1시간에 1년치 강의를 다 끝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몇 페이지 몇 번째 줄 밑줄 치고 외우세요. 그럼 나는 끝나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에게 학습 효과가 없더란 이야기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한 번씩은 써봐야 되고, 그리고 마무리 정리를 할 때 여기서 내가 판서를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 적는 것, 이게 바로 중요 내용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무리 정리할 때 그 요약 노트 요걸 가지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것을 갖다가 학습 노트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기본서는 이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요. 여기를 한번 볼까? 노트와 그 다음에 이 기본서 요거를 합치라는 얘기인데, 자, 오늘 수업을 딱 들었어요. 기본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업 들은 요약 노트가 있겠죠. 두 개를 딱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예문들은 특히 문법 파트에서는 그 예문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써보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중요 개념 그리고 예문이 들어가 있겠지. 그런데 예문을 다 써줄 수는 없잖아. 100개, 200개를 다 써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본서를 보면서 자,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지 않은 예문들을 옆에다가 첨삭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서와 노트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복습을 하라라는 이야기인데, 원래 공부의 가장 좋은 방법은 복습이 아니라 예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미리 자,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을 미리 읽어보면 어떨까요? 자, 배우진 않았지만 책을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이 내용은 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습을 먼저 하고 여기에 와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듣는 게 원래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근데 이 예습이 어려운 게 우리가 뭐 국어만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지 않은 파트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습이 안 되면 복습이라도 바로 하세요. 그럼 복습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날. 자, 여러분들은 오늘 바로 국어를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국어를 복습하세요. 오늘 영어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영어 공부를 하고 그날 들었던 과목에 맞춰서 복습을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참고적으로 요거를 한번 보세요. 자, 참고적으로 요거를 한번 보게 되면 바로 이게 이제 1주차 그리고 2주차 그리고 이제 바로 3주차. 자, 3주차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이만큼 수업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복습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단원별 요거까지 같이 포함이 되겠지, 그죠? 수업을 들었던 노트 필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단원별 문제까지 이거를 해야 돼.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수업을 들었던 내용을 오늘 다 복습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활용을 하는 것이 뭐냐면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그 시간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이 끝나고 복습을 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이거 남아있지?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야. 그랬을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 활용을 해서 딱 그래서 다음 주 수업을 들어가기 전까지 끝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활용을 해서 복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까지 이걸 못 끝낸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또 수업에 들어갑니다. 이 학생은 복습을 어디서부터 해? 여기서부터 하겠죠. 자, 그러면 복습을 이만큼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은 여기 들어가. 근데 이 학생은 복습을 어디 하고 있느냐? 여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학생의 복습과 그리고 이제 수업의 진도가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복습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다음 주까지 해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복습을 단원별까지 해서 딱 끝내놓는 것은 그건 최대한 해줘야 돼. 근데 해도 안 됐다. 이만큼밖에 못했다 그러면 이걸 놔두고 다시 이렇게 진도가 나갔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복습을 하고 이만큼 나갔다 그러면 이만큼 복습을 하고 해서 이렇게 맞추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들었던 내용을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을 해줘야 돼요.
이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들었다 해서 바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반복을 할 때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다시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습을 꼭 할 건. 자, 반복 얘기했죠. 자,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바로 강의 진도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학습을 해줘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국어 시간인데 그래도 영어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같은 경우야. 여러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영어 수업을 하는데 영어 선생님이 이 단어들 외워. 그럼 그 단어만 외울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거와 마찬가지로 국어라는 과목도 강의 진도와 상관없이 매일매일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 비문학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이 비문학은 서로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꼭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독해 능력을 우선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문제에서 5문제는 내가 평균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건 평균이야. 평균인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니까 나는 비문학을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아. 그럼 문항수를 좀 줄이세요. 줄이고 대신에 영어 단어 한 번 더 외우면 되겠지. 근데 나는 비문학이 좀 약하다 싶으면 하루에 6문제, 7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거는 꾸준히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언어론의 특강을 활용을 할 건.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익히기예요. 한자 익히기를 보게 되면 이것이 총 4페이지로 돼 있어요. 4페이지로 돼 있는데 간혹가다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갖다가 글씨 그러니까 막 5페이지, 6페이지 좋으니까 글씨를 더 크게 해달라라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뭐냐면 용지를 가지고 다니 편하게 바로 이제 뭐 A4로 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각양각색인데 이걸 다 맞추기는 힘들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4페이지가 딱 좋아요. 이 4페이지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자 어휘가 있습니다. 자, 이 맨 뒤에 보면 어휘 문제는 2문제야. 그러면 사지선다니까 기본적으로 어휘가 8개란 얘기죠. 이건 직접 써가면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 성어는 읽으세요. 한자 성어를 쓸 줄 알면 당연히 금상첨화지. 당연히 좋지. 그러나 한자 성어를 다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그 뜻을 이해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텐데 이 한자 어휘 쓰기를 할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천지라는 한자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쓸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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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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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한자는 뜻글자야. 뜻글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단어에 어떤 문장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천 그러면 하늘이만 생각을 하지 하늘뿐만 아니라 최고, 훌륭하다, 위대하다, 임금 다양한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천자가 어떤 문장에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어나 문장으로 외워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자어를 공부할 때 문장 한자어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래 문장입니다. 원래가 문장이에요. 단어가 아니야. 그런데 이 문장용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어로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천, 하늘천, 땅지, 땅지 이러지 말고 하늘천, 땅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하늘이라는 뜻, 여기는 땅이라는 뜻 해서 이렇게 쓰였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자성어는 읽고 계속 뜻풀이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빨간 모사 얘기했죠. 이거 매주 1회씩 날짜를 정해놓고 하라. 그럼 여기서 문제로 암기를 하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해설이라든가 이런 걸 딱 보고 이거는 알만하다라는 게 있고 이건 진짜 뭔 소리인지 너무나 어렵다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문제로서 그냥 통째로 외우다시피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문학특강 언어논리 이거는 이제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참고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그러면 가장 마무리 중요한 겁니다. 더 많은 더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이에요. 우리 이제 문학 작품이라든가 그리고 또 문법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문 규정까지 출제가 됐었던 것이 다시 또 출제가 됩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무조건 똑같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니야. 변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문학 작품도 출제가 됐던 작품이 또 출제가 될 때 문제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한 문학 작품의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그 문제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 문제형까지 같이 풀고 문법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문제들,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건 요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내 강의를 할 때 내 수업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제 당부의 말인데 바로 요 상담이야. 상담을 좀 많이 하도록 하세요. 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작년 7월부터 이제 내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강의를 딱 시작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달에 와서 학생이 갑자기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자음과 모음이 뭐예요? 처음에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지금 나한테 농담을 하나 싶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질문을 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아는 게 없어서 질문을 못 하겠어요. 아니, 아는 게 없으니까 질문을 하지. 알면 왜 질문을 해요? 그렇지 않나? 아는 게 없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야. 그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들 수준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이제 초보다,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질문이 있고, 내가 2개월 정도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 정도에 맞는 질문, 6개월 정도의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 정도에 맞는 질문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처음에 그냥 쑥스러워서 질문을 안 해. 그래놓고 6개월 정도 공부를 해놓고 이제 초시생들이 하는 질문을 그때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모르겠다 하는 거, 이거를 쑥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고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 해야 될 목표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질문을 좀 하라. 자, 그러면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자세하게 해달라라는 게 왜 그러냐면, 자, 특히나 이제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학생들이 보게 되면 자기가 본 것을 내가 다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입니다. 쌤, 자 보세요. 학생이 질문이야. 쌤, 바치다의 뜻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이거야. 자, 그러면 바치다의 뜻이 뭔가요?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죠. 그런데 우리 국어에 바치다라는 단어가 모두 몇 개지? 이 친구가 그걸 안 써줬잖아. 그럼 바치다의 뜻이 뭔가요? 그러면 나는 그 바치다라는 단어의 뜻을 10개 다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즉 우리가 일종의 이제 동음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어의 동음이어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굉장히 방대해요. 명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이 조사라든가 접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동음이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는 문제를 통째로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보게 되면, 자, 학생 이것도 실제 질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바로 이 시적 화자가 여성이다가 맞다고 돼 있는데 어떤 문제를 보니까 시적 화자는 여성이 아니다, 이것도 맞다라고 돼 있는데 왜 그런가요? 아니, 그 문제를 나한테 달라고. 네가 본 선지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게 왜 그러냐면 문학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여러분들 다 알 텐데 작품 속의 시적 화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주제가 이별의 정한이고 그리고 어조가 여성적이기 때문에 시적 화자는 여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에서 시적 화자는 여성이다, 시인은 여성이다, 이것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를 통째로 주어지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질문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내 이 자료를 볼 때는 자료에 항상 그 왼쪽 상단에 이 자료 번호가 있어요. 이 자료 번호 좀 알려주세요. 우리 이 인색한 우리 수험생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내 수업을 들으면서 오늘 이 자료 하나만 보죠. 그런데 내가 강의를 요거 하나만 할까? 자료가 이거 하나만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사용을 할까? 수없이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선생님, 빨간 모의고사 문제 2번이요. 아, 대체 어떤 빨간 모의고사를 얘기하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적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적어주고 빨간 모의고사 몇 번 문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겁니다. 자신의 풀이 과정을 반드시 덧붙여라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나한테 질문을 하죠? 모르는 것을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나에게 먼저 알려줘야만이 내가 거기에 답변을 하는 거예요. 즉 질문할 때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야. 빨간 모의고사 1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질문은 잘못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정답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야. 답은 알아요. 근데 왜 이게 답이고 왜 내가 틀렸지? 그러면 내 풀이 과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학하고 똑같아요. 즉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풀었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이 틀린 겁니까? 그러면 아,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 말이 맞아. 이것까지는 제대로 해석을 했네. 근데 이 뒤에 이 부분이 틀렸어.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콕 집어서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냥 1번 문제 해설해 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를 내가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과정으로 풀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건 학생이 맞았다, 틀렸다 이걸 확실하게 집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이거는 교재 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번호 이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은 많이 하도록 하세요. 질문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합격의 지름길이야. 그리고 애들 합수 질문 Q&A 게시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질문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없는 날이야.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내가 보고 싶어져요. 그럼 Q&A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세요. 그럼 최대한 빠르게 내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좀 간단하게 한 번 질문할 때 한 문제 정도씩, 한 문제 두 문제 이 정도.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답변을 언제 다느냐 이건데, 쉬는 시간에 달아요. 쉬는 시간에 달고, 지하철 타고 갈 때 달고, 그리고 터미널에서 달고 막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50문제를 한꺼번에 질문을 했어. 근데 그 50개가 아주 수준 낮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1번 선생님, 시적 화자라는 말이 뭘까요? 2번 어조라는 게 뭘까요? 3번 간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건 용어 관련한 것을 50개를 한 거야. 그럼 이걸 내가 한 10분에 클리어를 못하죠. 계속 밀려요. 이걸 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한 문제를 딱 답변을 달고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에 또 한 문제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한 문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반복학습하고 암기할 거는 암기를 하고 문제풀이까지.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휴대폰, SNS 이것 좀 제발. 여러분들이 성인들이에요. 자, 오늘 수업에 지각을 하거나, 오늘 수업에 결석을 하거나, 오늘 수업에 여러분들이 졸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뭐 별점을 주겠어, 딱밤을 때리겠어. 여러분들은 성인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질문하는 거, 그리고 또 이 자기 관리까지 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성인에서 마찬가지야. 선생님, 저는요 좀 쑥스러워서 선생님 질문도 못 하겠고요. 딱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 친구들 바로 고등학교 때 생기부를 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써놓느냐. 이 친구는 착실하고 학교 생활에 열심이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원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1등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서울대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담임을 맡고 있는 동안 사고 치지 말고 졸업을 하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들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벌점을 매기거나 뭐 딱밤을 때리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질문할 건 해야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니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 뭐 페이스북이니 뭐 인스타니 막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그다음에 또 게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자기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매번 내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첫 시간에 들을 때는 끄덕끄덕, 그리고 이번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휴대폰 꺼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공부를 할 때, 자, 이겁니다.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갖다가 보게 되면 이 자투리 시간을 좀 활용을 잘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여러분들 언제냐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보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쉬는 시간인데 뭐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과 공부를 하지 않는 시간을 구별하지 못해요. 쉬는 시간과 공부를 하지 않는 시간은 엄연히 다릅니다. 쉰다라는 것은 내 뇌를 쉬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뭐 이제 휴대폰을 하거나, 이건 내 뇌는 노동을 해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열심히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본다 그러면 내 뇌는 쉬는 게 아니라 노동을 계속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도 집중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1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고 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집중력은 높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집중력은 한일 관계예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한일 관계야. 그렇죠? 일본 애들이 독도 건드리면 관계가 안 좋았다가 그냥 또 이제 좀 한물 좀 지나면 관계가 좋아졌다 이런 식이란 말이야.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합격을 좌우를 합니다. 잘 보세요. 그 똑같은 학원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선생님에게 수업을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합격을 하고 누군가는 합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 차이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 여기서 좌우가 됩니다. 우리 시험은 바로 이 그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만점 맞을 필요 없어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 경쟁자보다 한 문제를 더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투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쉬는 시간에는 그냥 쉬세요. 전문 용어로 멍 때리는 게 가장 좋아요. 전문 용어 눈 때리고 졸리지 않아도 그냥 눈 감고 책상에 잠깐 엎드려 있거나 이게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제 지하철이에요. 아니 지하철에서도 보면 다 휴대폰이에요. 참고적으로 이건 내 얘기예요. 나도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책을 봤는데 이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는 책을 안 들고 다니고 이거 굉장히 편리해요. 그런데 이 자투리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될 자료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자료 이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지하철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칩시다. 집중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 집중 안 돼요. 그러면 지하철에 휴대폰 할 거야? 그럼 불합격이 지름길인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영어 단어를 외우고 새로운 한자 성어를 할 때는 책상에 앉아서 그 공부 시간에 맞춰서 하세요. 그러나 지하철에서 하는 것은 이미 봤던 것을 다시 반복을 할 때 그때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바로 자투리 시간 활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게 되면 자 집에 가서 이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제 밤 12시에 취침을 해야죠. 오늘 너무 피곤해요. 자리에 누웠어요. 피곤한데 잠이 와나 내 손은 어디로 가요? 휴대폰으로 가. 보다가 이마에 한번 떨어지기도 하고 나는 10분 봤어. 근데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요. 자기 전에 1시간 그래요. 그 정도 했다고 쳐. 근데 그것이 다음 시간에 다음 날 여러분들 공부 시간에 집중력을 다시 저하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1시간 휴대폰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있지. 화장실 갈 때. 화장지 없어도 돼요. 엄마 내 휴대폰 어디 있어? 나올 것 같아. 막 하면서 막 휴대폰 찾아서 가요. 그 휴대폰 봐요. 20분 30분 안 나와. 그런 게 자투리 시간이야. 화장실 가서 여러분들 영어 단어를 본다고 칩시다. 집중력 돼요? 안 돼. 그럼 뭐냐? 그냥 봤던 거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한자 익히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외워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에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다 보는 게 아니고 그 자투리 시간에 이번 시간에 그냥 한 4개 정도 읽어보고 화장실 갔을 때 그냥 한 4개 정도 보고 지하철에서 그냥 잠깐 한 4개 정도 딱 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잘 때 휴대폰 보지 말고 잘 때 이거 꺼내세요. 2분 만에 잠들어. 바로 잠들어. 휴대폰 보면 1시간 가는데 바로 잠들잖아. 얼마나 좋아요. 살아있는 수면제를 주고 있는데. 자, 그러한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다음 이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막 구겨 다니세요. 이렇게 구겨가지고 호주머니에도 그렇게 보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 에듀윌 그 게시판에도 이 자료가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볼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보고 이것이 이제 찢어지고 걸레가 됐다 그러면 다시 보려면 다운받으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호주머니에다 놓고 다니면서 그냥 자투리 시간에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특히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이겁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아주 키포인트야. 정답이 없는 고민은 버려라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 교재가 괜찮은 교재인가? 저 선생 강의는 들을만한가? 나 내년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나 내년에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오나?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고민을 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달 동안 고민할 가치가 있어요. 한 달, 2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한자성 하나 더 보세요. 그 시간에 영어 단어를 하나 더 보고 그 시간에 문제를 하나 더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지 그냥 고민만 하고 있어요. 야 친구야 나 공부 안 돼. 나한테 욕해줘. 막 이런 식이야. 그냥 그 시간에 영어 단어를 더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공부를 하면서 고민은 될 수 있는데
현실적인 것은 고민을 해도 답은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한자 성어를 외웠어요. 안 외워지네. 영어 단어 외웠어요. 안 외워지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거 외워도 안 외워지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그 답 여러분들이 답을 내보세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외워져.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질문을 한다 그러면 또 외워. 끝. 이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는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친구는 한 번 읽고 외웠고 두 번 읽고 외웠고 세 번 읽고 외웠고 이게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두 번, 세 번 읽었는데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봐야지.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지도 않고 안 되네. 어제 외운 거 잊어버렸네. 어제 외운 거 잊어버렸어. 오늘 한 번 더 봐야지. 그게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